안녕하세요. AI4DT를 지향하는 정대현입니다. 자, 시대의 근본적 변화 1, 2, 3차 산업혁명을 떠올려 보시면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오늘날 정보시대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시대를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세분화를 시켜 볼 때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용어가 무어의 법칙입니다. 18개월 내지는 24개월 주기로 컴퓨터 가격 인상 요인 없이 컴퓨터 성능이 2배로 상향되는 성장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어의 법칙이 프로세싱 파워에 영향을 미친 하드웨어 경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방형인 오픈소스가 기존의 독점 소프트웨어 시장의 그 수익에 영향을 미친 소프트웨어 경제 시대라고 표현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하드 파워 또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잘 적절하게 어떤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1%의 개념 창조자와 99%의 개념 실행자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할 때에는 뭐 생각을 해보시면 근면, 뭐 규범, 명령, 지배, 수직 또는 유한적인 이러한 어떤 그 하드웨어의 발전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소프트 파워 시대를 대변하는 용어로서는요. 창의, 뭐 유연, 신속, 소통, 협업, 수평, 그리고 무한과 같은 어떤 유연한 사고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짐으로써 개념 창조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표현으로까지 진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는 이러한 앱 경제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빅화두가 되었던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다. 즉, 이 비즈니스와 같이 이 기업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지칭하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자, 가트너에 의하면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연계와 협력으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잘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용어 몇 가지가 있었죠. DNA 또는 ABC 혹은 ICBM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어떤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용어였습니다. 거기에 네트워크나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이 협업의 개념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더욱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뭐 도래하게 된 어떤 그 배경으로서요. 바로 이 적은 비용으로도 인터넷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많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정보 공유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쉽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의 발전 더불어서 데이터 경제 시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한한 어떤 콘텐츠를 사용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 경제의 어떤 그 진화 단계를 살펴보면요. 1단계로서 바로 이 사이로입니다. 자, 기업 단독의 독자적 데이터 저장 단계인 사일로 단계다라고 되어 있죠. 사일로 하면은 원통의 큰 이 저장고를 말하죠. 이러한 사일로의 단계에서는 뭐 신뢰가 거의 없으며 데이터의 투명성이나 질적 적합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로 가면은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외부 기관들과 이 데이터 소스를 1대1 혹은 1대-n으로, 즉 1대-다수로 연계 내지는 공유하는 바로 쉐어링으로 점차 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에 따른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할 때 단순한 빅데이터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그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한적인 영역, 즉 개별 기업들끼리 또는 유관기관끼리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했다면 이제는요 이러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어떤 이러한 개별 빅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블록 데이터의 개념이 점차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정부 3.0이죠. 정부 3.0을 통해서 바로 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그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애로사항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공공 데이터를 다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나 또는 그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곳에서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집적 단계인 3단계입니다. 자, 특정 활동이나 목적을 위해서 모인 연합 또는 그룹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장을 형성해 나가는 이러한 집적 단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보다 신뢰성을 주는 표준화된 데이터 풀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앞서 데이터 쉐어링의 단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감사를 해보면은 이 무결성 또는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의 여러 오류들로 인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저장,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통합시켜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제의 시간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표준화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단계로서 앞서 언급된 3단계의 어떤 공유 데이터의 개방 풀을 함께 창조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기업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인사이트와 경험, 인프라스트럭처, 더 나가서 이제 비용까지도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이러한 뭐 콘텐츠 또는 플랫폼 이러한 개방형 어떤 플랫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자원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단계로 데이터 경제가 점차 진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진화 4단계의 뭐 특징 또는 뭐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정제가 꼭 필요한 일종의 불량 데이터가 아닌
품질이 보장되는 이런 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와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약 70~80% 정도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 정제 또는 전처리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이 노이즈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PS의 개념에서 데이터를 최초에 입력시키는 단계에서부터 이 데이터의 정확도를, 즉 무결성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 품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영향에 관해서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영향으로 첫 번째, 기업 관점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저장 공간, 영업 성과, 기타 댓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온라인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 이제 BI 분석 툴을 쓰게 된다는 거죠. CRM이나 SCM이나 ERP 등에서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기업의 목적 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형이죠. 클라우드, 인공지능 또는 BI 이런 용어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정량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분석에만 치중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에서는요, 반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 BI 분석 툴은요, 그러니까 ERP나 SCM이나 CRM 같은 경우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은 바로 이런 비정형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빅데이터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이렇게 언급을 해놨죠. 크기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는 원료이며 식자재로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원유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빅데이터는 기업에게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주도록 도와서 조금 더 현명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민첩해지도록 만들어준다. 결국은 우리가 시적절성의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자연히 리스크 경영과 문제 해결,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디바이스 등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관한 내용은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 유형 중 특히 이런 센서 데이터, 즉 센싱 데이터를 의미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사람 개입 없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되는,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 데이터, 즉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DHEL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류 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법을 소개한 빅데이터 인 로지스틱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지스틱스라고 하면은 단순한 어떤 그 물류의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과 물류도 엄격하게 구분은 됩니다만 빅데이터에서 필요로 하는 이 양은요,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좀 더 확장된 이러한 어떤 그 물류의 개념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류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3요소, 인력, 운송 등의 운영 최적화, 고객 예측,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인 이 데이터의 최적화 또는 어떤 제조공법의 최적화, 이러한 각종 최적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언급할 때 자주 이제 떠올리는 용어가 SCM이죠. SCM 1차 목표가 뭐다? 바로 재고관리 최적화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CRM, 당연히 고객을 예측하는 것이죠.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 예측을 위한, 즉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미래 사회는요, 이 고객 맞춤 서비스, 즉 다수의 고객들의 개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바로 페르소나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소비자의 욕구는 수시로 바뀝니다.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한 다양하게 바뀌는 어떤 고객들의 개별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처럼 세부 시장을 바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초정밀하게 세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 모델들 중에서 이 개인들 욕구 충족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에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바일 개인 측면의 어떤 그 영향, 즉 큰 범주에서는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있어 가지고요, 개인 측면의 영향을 보시면 이 모바일 환경, 누구나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자, 모바일 환경은 IT 혁신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개인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대한 리셋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은행 업무 보면은 이제 인터넷 통한, 즉 컴퓨터 PC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늘날은 다 모바일로 다 넘어가는 단계였죠. 모바일을 통해서, 즉 개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한 그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요, 늘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었죠. 이처럼 이 모바일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자연히 이 모바일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SNS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즉 우리가 편제성이 이 바로 모바일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죠. 즉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개인적인 이러한 성향들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M-커머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적 구사가 필요할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인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지 컴퓨팅 기술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자동으로 처리할 서비스는 이용자가 느끼기에 당장 중요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표, 우리가 타임라인을 보통 기록을 많이 하죠. 이런 일정표에 있는 전자메일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또는 생일 축하 메시지의 전송 등 당장 긴급을 요하지는 않고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이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든 이렇게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자동으로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이러한 인지 컴퓨팅 기술이 바로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습관들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점차적으로 많은 일들을요, 이 스마트폰이 보는 대신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용자는요, 일상생활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서도 이 자동화 시켜 나가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인지 컴퓨팅, 바로 인식 컴퓨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측면의 영향의 여러 이제 단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싱크미, 즉 동기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동작 인식 등 인식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는 이러한 단계로서 1단계 동기화 단계, 싱크미 단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이 주로 통신업자들과 또 포털 사업자 중심으로 스토리지 서비스가 뭐 제공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OTT라고 하죠. 이러한 서비스가 엔스크린 서비스 제공 덕분에 더욱 이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CME 단계가 되어 있죠. 데이터 수집 단계다. 자, 다양한 위치 정보, 즉 GPS 정보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요. 디바이스 내에 장착된 이 센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데이터로 저장, 분석. 이를 활용한 어떤 그 디지털 마케팅의 여러 앱들이 나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데이터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정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이슈가 부각되기도 하더라. 우리가 이 IT 관리의 최고 마지막 단계는요, 항상 이 보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보안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색다른 어떠한 진보된 어떤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단계가 노우미, 맞춤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제 막 들어선 단계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본격적인 빅데이터로 활용되어 분석되고 고객 서비스에도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노우미 단계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빅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자, 4단계가 이제 비미 단계입니다. 즉 개인 비서화 단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앞서 3단계에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죠? 이제 구매 의사 등의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예로서 애플의 뭐 시리 같은 경우,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연어로 냉장고에 비어있는 물품을 채워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으로까지 연계가 되죠. 이상 살펴본 이러한 개인 측면에서 미치는 이런 영향, 즉 모바일을 활용한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을 연계시킨 이러한 인지 컴퓨팅 진화 4단계로서 우리가 점차 모바일을 활용한 여러 앱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인 측면, 즉 사회적인 관점에서 개인을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하여 보면은요, 뭐 교육, 보건, 도시, 의식주 등 우리가 실제 이 빅데이터 관련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뭐 의료 및 복지 측면의 뭐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의사들이 일상에서 DNA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비서가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의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과 컴퓨터가 이렇게 협업하는 체제로 점차 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 IT와 의료기술을 접목한 유헬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또 많은 투자도 하고 있는 현실이죠. 다음은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 관련된 빅데이터와의 연계를 보시면요. 자, 빅데이터 생태계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뭐 클라우드 또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순한 빅데이터의 개별 빅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블록 데이터 개념으로의 확장은 이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불가피하죠. 이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이 동의 방식에 있어서요. 옵트아웃 또는 옵트인의 방식 등에 관한 장단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옵트아웃이라고 하면 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단 이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를 바로 중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옵트아웃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 광고가 있죠. 이러한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에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이 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요. 모든 수신자에게 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한번 보면요. 사용자가 정식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사용자 정보 활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활용할 수 없는 방식인 거죠.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옵트아웃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이러한 뭐 데이터 개방 관련 또는 옵트아웃이나 옵트인 방식 등 국가별로 여러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겠죠. 유럽도 이 미국처럼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확대 또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확산 정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된 옵트아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옵트인입니다. 오프라인 사전 동의가 되어 있죠. 그죠?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어떤 광고나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즉 옵트인은요.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이용하거나 광고 메일 또는 SMS 등을 보낼 때에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서 옵트아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보호, 정보 보호 정책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조금은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국방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 국방 영역에 활용할 수 있을까? 특정 국방 영역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또 실시간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군 정보 자산으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 이 병영 생활의 개선 등과 같은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을 통한 조금 더 나은 어떤 관리 통제 기법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 및 퀴즈 내용입니다. 무의 법칙, opt-out, opt-in, 데이터 경제의 진화 단계, 인지 컴퓨팅 진화 4단계 등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습의 퀴즈 내용은요. opt-out과 opt-in을 비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